반갑습니다. 네. 중일 팀장 송지혜입니다. 12월 설명회 11월 설명회인데요. 12월 과정에 대해서 저희 중일 과정 내용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네. 중등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CNA에서 여러 책을 읽으면서요. 네, 중1까지의 그 초반까지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글쎄요. 한 6시 수업이면 학교 갔다 와서 한두 시간 정도 책을 읽고 빨리 읽어낼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없고 그리고 나름대로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부담 없이 읽고 나서 또다시 1 시간 반 정도, 1 시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숙제를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정말 급한 경우에 "당일도 끝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중등 독서 그리고 고등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있을 수능 뭐 내신에서도요. 교과서의 내용 이런 그 수준이 사실은 초등 독서의 그 습관 독서 습관과 어휘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중등 독서와 고등 독서 왜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다가 읽은 책 중에서 이런 적어 놨는데요. "1 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책입니다. 30 명의 인터뷰를 담아서 이제 작년 수능은 아니고 쭉 좀 누적된 인터뷰들인데요. 그 조사 결과를 얘기하면서 독서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책인데요. 그들 중에서 90%가 만점의 요인으로 제일 좋은 영향을 끼친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내세울 만한 습관이 뭘까라고 물었을 때 독서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수능 만점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온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독서를 얘기한 이유가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봤는데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익혔다는 거죠. 책 자체의 재미 아니면 지식 이런 것도 좋지만 독해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들었습니다. 꾸준히 글을 읽어가면서 글을 읽는 속도, 읽고 나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어서 교과서나 참고서의 다른 텍스트를 봤을 때에도 이 방법이 계속 이제 실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빠른 독해가 가능하다는 것이 수능 만점의 비결입니다. 근데 사실 만점자들이 저도 참 더 심화해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참고서를 여러 번 읽는 걸로는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또 한번 던져 보고 싶더라고요. 네. 참고서의 그 짤막한 지문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일까를 본인 그 당사자들에게도 물어보고 싶던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요. 독서라는 것이 사실 그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독서를 하면서 기존의 배경 지식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자가 하는 말과 나의 생각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혹은 내가 모르던 부분이 있다면 나의 그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지를 사고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1 페이지부터 끝까지의 맥락을 정리해 내는 과정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게 긴 글을 읽는 사실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듭니다. 그런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초등 독서에서도 정말로 그 알차고 굉장히 유익한 책들을 골라서 좋은 노트북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중등 과정은 훨씬 더 그 난이도가 이제 중1, 중2 정도의 수준에 맞게끔 단계별로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독서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까지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과 총체적인 교과 융합적인 사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이 독서가 이제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장기적이어서 사실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장점이 아닐까 봅니다. 네,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책도 인용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더 생각이 이제 더 그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이유가
영상 정보나 그리고 또 그 강의식 수업이나 아니면 코로나 때의 이 인터넷 수업 같은 부분에 익숙해져서 텍스트를 길게 접하면서 좀 더 심화된 사고를 할 기회가 더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채워 주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CNA 수업이 어떤 수업을 준비하고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책을 읽는 건 다 한다. 우리 아이도 책 좋아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편독 없이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버님들께서도 CNA를 믿고 맡겨 주시고 계신데요. 그 부분은 독후 활동의 장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독서는 책장을 덮으면 끝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 시작이 되어야 하죠. 읽은 내용의 의미를 아까 인지 부조화라고 했는데요. 그 교육학에서 비계라고 하잖아요. 이 발판을 조금만 발판이 주어지면 더 높은 지식까지 이어져서 이해가 가능한 그런 도전을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그런 읽기 과제가 주어지게 되면 사실은 어 아이들이 책을 읽어 왔을 때 전부 다 100%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실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다방까지 모범답안처럼 써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럴 때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읽은 내용의 의미를 고민하게 하는 기회가 필요하고요. 그 기회를 사실 여러 그 방법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거치느냐가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비판적 사고에 활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책과 나와 사회를 이어주는 설명이 될 수도 있고요. 뒤에 있는 이제 10 명의 시선으로 다른 답을 혹은 같은 내용이라 해도 다른 표현으로 말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수업이었는데 그 2 학년 학생들이 이제 1 학년 학생도 그렇지만요. 어 제가 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 명에게 시킬 때 "앞에 아이랑 똑같아요."라고 말하면서 이제 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는데요. 그럴 때 내용이나 줄기가 같다는 걸 이해하는 것도 좋았는데 그 표현을 달리할 수 있고 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고 구조를 만들고 예시를 덧붙이고 하는 그 자체가 너의 노력이고 너의 생각이고 너의 그 답변의 가치니까 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어 표현을 다양하게 한 친구들 아니면 나와 다른 시선으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의 음 그 답변들을 들으면서요. 토의를 해 나가면서 다양한 관점을 나누고 생각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다르게 표현한 아이들의 활동이나 아니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해온 친구들의 활동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를 내는 학생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는 것을 어 글쓰기나 토론에서 적용해 보고 활용해 보고 표현해 보고 하는 훈련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활동이 이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과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CNA에서의 특장점을 좀 말씀드릴 차례인 것 같은데요. 네. 선정도서 자체도 굉장히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그 정했다가 나중에 해가 바뀌고 한 2 개월, 3 개월 전에 도서가 그 좋은 책이 나왔다 그러면 어 다음 과정이 정해진 책이 있어도 바뀔 정도로 각 학년에 적합하면서 그리고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여러 면에서 읽기에 용이성이나 그다음에 깊이나 그리고 요즘에는 도서들이 사실 만들기 쉬운 책들 그러니까 페이지가 200 페이지 내외고 여러 주제를 가지고 비문학의 내용들을 이제 모자이크처럼요. 여러 내용이 이제 죄송합니다. 네. 하나로 이어지지 않고 굉장히 파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비문학 책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책도 도움이 되지만 학년에 맞춰서는요. 2-3 학년을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페이지부터 끝에까지가 얘기하고자 하는 맥락이 있고 거기에 맞는 사례들이 모여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저자의 생각이 어
일관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비문학 도서를 읽어낼 수 있도록 좀 선정 도서 짜고 있고요. 워크북 작성 역시 계속 문제들을 교정하고 수정해 가면서 보완하고 있는데요. 그런 워크북, 그런 시의 선정 도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읽어낼 수 있는 책과, 그리고 지금 한 향후 한 3년 정도의 많이 거론될 사회 문제들, 그리고 어 전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읽어야 할 문학 작품들, 교과서와 그다음에 또 보편적인 그 가치들을 담고 있는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을 선정해 나가면서 다양한 영역에 맞는 선정 도서를 그 균형 있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여러 주제를 맛보는 1 학년 책 읽기라고 했는데요. 예, 1 학년 책은 이제 12 월까지의 책을 다 이제 거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이제 쉽게 주제 의식을 접하고 지식을 키우더라도 너무 어렵지 않게 이제 얘기할 만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고르고 있고요. 2 학년은 그 지식을 좀 심화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는 책들을 조금 더 많이 몇 개씩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게 읽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한 권을 2 주에 걸쳐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 지식을 심화시키는, 같은 주제지만 나선형으로 더 조금 더 그 심화된, 같은 영역이지만 심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학년은 아까 융합적 사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융합적인 교과, 교과를 융합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회 영역들을 융합할 수 있는 책을 선정해서요. 고등학교 때 사실 책 읽기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가 좀 힘든데요. 1 학년 때는 특히나 이제 2 학년, 3 학년에 그 나가는 진도를 거의 이제 1 학년에 몰아서 진행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부족할 수 있는 독서를 중3 때 좀 채울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한 배경 지식을 형성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NA의 선생님들이 이제 워크북의 질문도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이제 주제 의식 중에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지만, 그 질문에서 더 나아가거나 혹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내리기까지 필요한 이제 단계별 질문들을 더 넣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교사가 수업 현장에서 강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학부 시절에 들었던 얘기 중에요. 어 사실 중요한 건 답변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질문이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가 학자로서의 하고 혹은 그 아카데믹한 좀 지식을 쌓아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아이들이 어 답을 찾아내는 것보다요, 어떤 주제를 어 그 어떤 방식으로 연구할 것인가를 좀 체득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튀어나가야 되는 부분, 전문적인 아니면은 다른 영역에 비슷한 주제로 그 통합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 정보를 모르는 경우 단편적인 생각을 하나로 정리해 주는 강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세계사 2 학년들 읽었고요. 그리고 경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 평촌 분원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전 경제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고전 경제학에서 뭐 자유방임, 그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을 얘기함에 있어서 실은 그게 그냥 파편적인 정보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에서 세계사와 경제사적인 그 유럽의 뭐 진행 과정들을, 이론들을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텐데요. 거기서 필요한 지식들 강의하면서요. 아이들에게 "중상주의가 뭐였을까? 뭐였니?"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중상주의가 뭔지는 교과서에서도 배웠고 세계사 책을 읽었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상주의의 정책을 절대앙정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세계사 강의나 이런 데서 말을 했지만 아이들이 사실 중상주의라는 단어 자체는 기억하지만 그게
어떤 의도로 그 정책을 펼친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중상주의 정책이 이제 보호무역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래서 당시 유럽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었는가, 이걸 강의로 채워주면서 고전 경제학이 추구하는 바, 이 이야기하는 중심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이해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읽은 책을 끄집어 오고, 그다음 아이들에게 아는 것까지를 확인하는 질문, 그리고 채워주는 강의, 이런 것들이 수업에서 계속 진행된다는 게 비문학 영역에서, 특히 뭐 문학도 가능하고요. 그런 그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토론과 글쓰기가 진행된다는 점, 그 책에서 배운 내용들과 연관되는 주제로 내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 그걸 8 명의 학생, 10 명의 학생들이 정말 재미있게 하면서 토론을 기다리고 글쓰기에서 더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자기 글이 어땠는지를 묻고, 이런 열의를 가지고 그 공부를 재밌게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그렇게 완성할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쓰기 역시 이제 그 중학교의 수행평가와 연계된 논술만이 아닌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CNA 수업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업을 이제 12 월에서는 고전 문학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고전 문학을 포함해서요, 아이들이 흥미가 없거나 혹은 접할 기회가 없는 책이야말로 저희가 의미 있고 재미있게 제공해야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위에서 손이 계속 같은 책에 가겠죠. "소설 재밌어요. 학교에서 읽으라고 해요." 하는 책들 이 거의 소설이고요. 현대문학이나 고전문학이나 다들 읽어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본인이 흥미 있어서 읽는 경우도 있겠지만 역사책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고전 문학도 그렇고요. 고전 시가, 고전 소설, 이런 것들을 일부러 손을 이제 뻗기가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그 빈자리를 좀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12월 프로그램이 아이들 이제 고전 접할 수 있는 고전 시가의 많은 갈래를 배우면서 그 고전 시가도 한번 곱씹어 보고, 그 시가의 역사적인 맥락이나 의미, 그다음에 저자 작가의 의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고 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또 소설 역시 이제 소설은 조선 전기, 후기 이렇게 해서 나눠서 뽑았는데요. 읽으면서 당대 사회상과 그다음에 작가의 의도, 이런 것들을 읽어내고 네, 감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2 주차는 한 편의 책을 같이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고대 가요 향가 고려 가요와 시조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려 가요와 시조 등을 감상하면서 고전 시가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 학습 목표를 좀 합치면서 제가 실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갈래의 시가들을요, 갈래별 특징도 이제 고등학교 때 내신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중학교 때에는 사실은 갈래의 특징은 시조 정도, 시조와 사설 시조의 특징을 다루게 되고 나중에 또 접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 갈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대별로 그 시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도의 간단한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노래와 시를 지어 부른 이유 얘기하면서요. 고전 시가의 시대별로요, 문학사적인,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가의 그 주술성, 네, 그다음에 또 단체를 집단을 단합시키는 힘,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가치관을 담아서 어떤 정치적인 주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시가의 역할들, 지향점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책이고요. 그 내용을 워크북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가의 갈래적 특성을 이해하고 각 갈래가 변화되는 원인,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기에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읽어내고요. 그리고 활동을 많이 넣었습니다. 토론보다는 시가에서 이제 그 시가를 읽으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시가의 주제를 담아서 그걸 소설로 다시 바꿔서 창작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한 주차는 자신의 가치관을 담은 시를 한번 써 보는 오우가라는 그 시조를 보면서 비슷하게 자신의 가치관을 담아서 시를 써 보자라는 그런 주제로 글쓰기를 진행합니다. 네. 3 주차는 금오 신화입니다. 금오 신화가 어 그 사실 여러 소설이 담겨 있는데요. 그걸 아이들이 읽어오는 정도가 사실 어 높지 않습니다. 읽어오고 이해하는 정도가 높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소설의 문체 자체가 한문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고화해요. 그래서 그 문체나 단어나 이런 어휘에서의 장벽, 표현에서의 장벽을 많이 느끼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런 소설을 진행할 때는 그 발췌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읽어온 책이지만 예를 들면 만복사, 저포기 이런 것들을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하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연습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 어 또 그다음에 굉장히 그 위험 넘치고 그리고 뭔가 옛날 사람들의 어 그 엄숙한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김시습의 소설을 한문 소설이기 때문에 번역해 놓은 건 좀 딱딱하고 엄숙해 보이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 온 다음에 다시 읽는 것인데도 발췌독을 하게 되면 이 책에서 아이들이 어 남자가 "너무 외로워서 부처님한테 아내를 요청했어. 부처님은 그 아내 중매쟁이도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소설을 일상으로 끌어내려서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고전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부분은 가르쳐야 된다기보다는 함께 이제 익혀가야 되는 부분은 고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췌독을 하면서 일단 소설이 김시습이 당연히 의도한 바겠지만요.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사람들의 연애 얘기, 사랑 얘기, 이별 얘기, 그다음에 또 귀신 돼서 나타나는 얘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 어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김시습의 삶과 그다음 개유정난 같은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상징하는 것일까? 의미하는 게 뭘까? 의도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분석하게 하죠. 그래서 금오 신화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단계 책을 읽어오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었던 본인의 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이해 그다음에 또 분석 이런 것들을 어 수업을 통해서 도달하게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러면서 '아 고전에 이런 숨은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아 내가 나중에 읽을 때에는 고전은 너무 거리를 느끼지 않고 지금 나의 얘기처럼 뭐 어 그냥 현대 소설처럼 읽어 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친근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작품에 관통하는 세계관, 그다음에 김시습의 창작 의도 생각해 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쉽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활동해봐에서는 이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김시습과 세조와 뭐 단종과 그 위에 뭐 문종 아니면 세종까지도 가상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는지 어떤 사회를 비판하고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아이들이 자기 말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어 작품에 관통하는 주제를 글로 한번 정리해 보는 어 네. 시 어 네. 그런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다음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의 한문 소설이고요. 한 푼도 못 되는 그놈의 양반 이렇게 이제 부제가 달려 있고요. 이것도 여러 가지 작품이 담겨 있고 어렵지 않게 읽어올 수 있습니다. 박지원의 소설은 금오신화보다는 난이도가 좀 어 저 낮아요. 그래서 잘 읽어오고 이해도 잘해 오는데요. 그래서 워크북에는 당시 시대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과 그다음에 실학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그 양반들의 어 부정부패, 탐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교 사상이 지향해야 했던 원래 이상적인 목표가 어 무너지고 달성되지 못했던 상황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박지원이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소설들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광문자전 같은 소설에서는 주인공을 거지로 설정했는데 오히려 거지가 양반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강직하고 이타적입니다. 그런 어 소설들을 제대로 조선 후기의 그 상황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아 착한 사람 얘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박지원이 무엇을 비판하고자 했고 겨냥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수업하면서 '아 이 박지원이 저격수 같다. 스나이퍼다.' 그러면서 뭘 겨냥하는지를 읽어내도록 이제 질문을 좀 더 만들어서 주는데요. 그렇게 그 실학 사상이 어렵지 않게 그 당시의 사회에서 부정적이었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의도했던 것인지 어떤 사상인지 이해하면서 또 소설도 재미있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풍자와 우화를 활용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는 글도 써 보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4주차까지의 수업은 그랬고요. 세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려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네.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워크북이 구성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 주차의 박지원의 한문 소설을 가지고 이제 보여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일단 도와줄까에서 배경 지식을 먼저 정리해서 어 아이들이 읽어오고 독해해 와서 책의 내용은 좀 구체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속의 주제 의식 같은 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워크북 문제를 통해서 파악은 했겠지만요. 그래서 한 번 더 전체적인 수학 목표와 그다음에 도서가 왜 필요한지, 왜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엔 이말하니입니다. 이말아니에서는 어휘 중에서도 한자 어휘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그 어휘를 맥락 속에서 잘 쓸 수 있는지를 문장을 통으로 주고 그 속에 어떤 어휘가 적합할지를 봅니다. 그러면서 맥락을 통해 의미를 추측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서는 한자어나 전문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소할 수 있는 어휘를 한 번 더 의미를 짚어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돕고 있고요. 한자성어가 매주 5개씩 누적이 되면요. 1 년에 뭐 40 주만 수업을 한다고 해도요. 네 굉장히 많죠. 5개씩. 그렇게 진행하면서 뭐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 접하면서 설명도 시켜 보고 제가 일화를 말해 보기도 하면서 한자성어를 상식으로 그 익힐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읽었니에서는요. 자리건이는 독서를 확인하는 문제로 돼 있고요. 여기서는 4, 5, 6 번은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왔는데 그 작품에서 하나씩 골라서요. 작품을 하나라도 좀 빼먹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썼고요. 그렇게 해서 OX 문제나 번호 고르기나 좀 찾아서 싸우기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넣어서 문제 해결력도 기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어 왔는지 너무 많이 틀리거나 안 해 왔으면 좀 숙제나 독서가 덜 돼 있는 걸로 보고 추후에 돌려보내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해 볼까라고 해서요. 스텝이 1만 가지고 왔는데요. 2, 3도 있습니다. 3 개의 스텝에서 작품이나 책에서 찾아낼 수 있는 주제를 뽑아내서 주제별로 토의 주제를 골라서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여기서는 스텝 1의 제시문과 스텝 2의 문제를 가져와서요. 내용이 이제 이어지진 않습니다만 1 번에서는 정리하고 이해한 내용을 한번 재구성해서 말해 보고 분석해 보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2 번은 비교하고요. 3 번은 음 비판 의식을 말해 보자 하는 문제도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다른 스텝에서는 자기 견해를 펼쳐 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글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차에도 아이들은
1번, 2번, 3번의 그 스텝도 3개니까요. 짧은 글짓기를 거의 뭐 10개 가까이 하고 돌아가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야 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소토의를 하게 되고요.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발표 기회를 주면서 덧붙일 내용, 배경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써온 내용을 더 좀 심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토론이고요. 토론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허생이 개혁가인가 몽상가인가, 허생이나 박지원 사상의 현실성, 그리고 그 내용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가 비판적으로 직접 평가해 보는 그런 토론이 진행이 되고요. 네, 그러면서 논거를 구성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커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글쓰기는 여기서는 네, 박지원이 이제 그 통자 우화를 잘 썼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도 우리나라의 문제점, 자신이 느끼고 있는 사회의 그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글로 한번 작성해 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이런 글 말고도 시쓰기 아까 말씀드린 소설 쓰기 등등의 다양한 글을 써 보면서 수행 평가가 워낙 요즘에 굉장히 유형이 다양한데요. 그런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일 대면 첨삭을 그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요. 정말 늦게 쓰거나 너무 좀 그 어려움을 느끼는 아주 예외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쓴 글을 그 자리에서 첨삭하고 다시 좀 고쳐 쓰거나 덧붙여 쓰거나 하면서 이제 그 자기 글에 대한 의식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12 월에서 이제 그 고전 문학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 읽기 부담이 크지는 않은 그 수업입니다. 그런데 어 아무래도 생소하고 좀 흥미 면에선 떨어질 수 있어서요. 미리 책을 읽을 시간을 확보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 고전에 대한 느낌이나 뭐 그 읽은 작품에 대한 감상 이런 것들을 나누는 기회가 같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희 팀장님 바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화면 보이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CNA 논술 중위 팀장 박창명입니다. 중위 11월 설명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중2 팀에서 지난달에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이제 올해 12월 한국사까지 이제 일단 1년 커리큘럼을 다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설명회에서 말씀드릴 거는 내년 이제 선정 도서 라인업에 대해서 그 주제와 학습 목표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중1 끝나고 중2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뭐 독서 지도를 하셔야 될지 아니면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는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고 이제 내년 1년 독서 계획에 좀 큰 틀을 좀 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 도움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은 저희 워크북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요 라인업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독서와 관련된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건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희 도서 선정 기준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등 사회 도덕에 나오는 목차 주제 교과와 연계해서 그 부분과 연계된 다양한 교양 지식을 쌓으면서 학생들이 이제 초육 중1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있는 책을 읽으면서 뭐 사회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주제들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2로 올라오면서 부모님들이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시게 될 건데 내신 시험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국어 교과 내신과 연계해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혹은 뭐 중요한 시험에 나왔었던 이게 시 작품 그리고 문학 작품들에 대한 선행 독서를 통해서 이제 수업 시험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미리 관련 작품들에 대한 기출 작품들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단순히 뭐 문제풀이라든가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업 안에서 그 작품의 어떤 주제라든가 뭐 인물의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분석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문학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혀서 좀 더 내신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월 말씀드리면은 이제 1월 넘어가면서는 세계사로 시작을 합니다. 세계사 1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 데서 아실 수 있듯이 이 세계사는 일단 분량도 좀 많고 해서 분할해서 하고요. 이제 1월에 세계사 1 하면서 일단 중등 역사 교과랑 연계해서 세계사를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행 역사 교과 과정이 중등 2학년 때 세계사를 하고 그다음에 중등 3학년 때 한국사를 이렇게 통사를 나누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1, 2로 나눠 가지고 2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여름 방학 주간에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역사가 좀 학생들한테 호불호가 갈리는 과목이기도 해서 2달 연속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피로도를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뭐 학기별 분류로 봤을 때 지금 뭐 1, 2학기 통사를 다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 학기에 맞춰 가지고 직전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게 하는 게 학생들이 이제 기억 보존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분할해서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1월 그 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세계사 1학기 과정,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형성에서 대항해 시대까지 전개되는 전체 과정을 한번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서 그 관에서 그 안에서 뭐 시험에 잘 나온다든가 내지는 학교 교과에서 좀 중요한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해석을 하면서 학생들이 전체 세계사 흐름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뭐 전후 맥락이라든가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2월에는 통합과학인데요. 이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3월, 4월 해서 그 중간고사 치기 직전에 일선 학교들에서 과학탐구 토론회를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토론하는 건 좀 힘들지만은 이걸 이제 설명회라든가 발표회 형식으로 조금 포맷을 바꿔서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죠. 그래서 뭐 과학탐구 설명에 대비하는 그런 목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 도덕 교과 내지는 국어 내신 대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짜다가 보면은 좀 이과 쪽으로 이제 적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지망하는 학생들한테 뭐 진로 독서라든가 교양 독서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충해 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제 2월에 통합과학을 들어가면서 다양한 과학 교양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함양하고 그 과학 주제들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생물학이라든가 뭐 천체 우주라든가 과학 윤리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진로 적성 면을 확장시킬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주차 때는 진화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2주차 때는 우주 천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우주로 진출하는 테라포밍에 대한 그 내용, 그 다음에 3주차는 뭐 실험이라든가 과학 이론을 공부를 할 때 지켜야 할 어떤 과학 윤리적인 부분, 4주차, 5주차는 좀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을 좀 골랐고요. 그래서 기후 문제랑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약학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보통 이제 요거는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은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다 따라간다고 했을 때 4월부터 이제 내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내신 대비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비문학 독해는 내신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수능이나 뭐 고등학교 모평처럼 뭐 교과서 외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과서 안에 나오는 아주 짧은 분량의 그 작품 그 제시문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국어 내신에서는 비문학보다는 아무래도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 능력, 추론 능력, 그리고 문법의 어떤 적용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4월 이 내신 들어가기 전에는 교과서 수록되어 있는 시 작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래서 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제 그 안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그리고 저희 학원 수업에서 배울 문학 해석의 틀을 좀 이제 예습 복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시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문법 과정도 좀 추가해서 이제 요 2학년 때 나오는 한글의 어떤 언어적인 특징 이런 부분도 같이 미리 짚고 한번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4월은 일단은 저희가 뭐 학제상 이 중간고사를 또 안 치고 들어가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4월로 배치를 했고요. 만약에 중간고사를 치게 되면은 요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지역 분원별로 요거는 뭐 스킵하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한 달 미뤄서 계속 쭉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건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월에는 통합사회 1이고요. 요 통합사회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 교과서 목차에 나와 있는 여러 주제들과 연계해서 이제 국내외 이슈와 관련해서 다양한 교양 지식을 학생들이 함양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사 문제들과 엮어서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주차, 2주차는 이제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뭐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가 이제 보는 여러 가지 그 미디어 매체 컨텐츠에서 어떤 인권과 관련된 뭐 원칙 내지는 가치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은연중에 만약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뭐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다면 그걸 어떻게 비판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이야기하고요. 3주, 4주는 이제 국제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 뭐 중국과 대만의 국제 긴장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죠. 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그런 영향을 또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뭐 또 한국 사람들은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지만 이제 남북 이 분쟁의 문제도 이제 국제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인 만큼 이제 이런 국제 분쟁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체계적인 지식을 닦을 수 있도록 관련 서적을 읽게 하고요. 그다음에 5주차에서는 뭐 요거는 3, 4주랑 관련을 시킬 수도 있지만 식량 불평등 문제, 이제 국제사회 뭐 정치 경제의 부분에서 농업의 중요성과 그런 어떤 농업 생산물 분배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자기 주변의 일에만 천착하지 않고 국제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5월에는 이제 교과 연계 문학으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는 문학을 순차적으로 난이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좀 선행 읽기를 합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문학 수업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생기는 게, 일단은 그 문학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떤 시대적 배경들에 대한 뭐 경험 지식이 부족해서 이제 그 책에서 나오는 어떤 용어라든가 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학에서 나오는 어떤 인간의 복잡한 심리,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막 명쾌하게 소위 이제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제 정의 구현이라든가 뭐 깔끔하게 완벽하게 떨어지는 기승전결이라든가, 사실 그게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소설의 경우에는 이제 독자가 읽기 쉽게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지만은, 이게 좀 문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뭐 아주 짧고 간결한 어떤 쾌락주의적 독서보다는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 개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한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떤 인간의 이중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되게 좀 추상적으로 논하는 부분이 있죠.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한 좀 이해도가 아직은 좀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등장인물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심리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 관련 시험에서 추론 문제에서 자꾸 학생들이 이제 오답을 찍게 되는 게, 그 등장인물의 심리라든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해 관점으로만 판단을 하게 되면서 틀리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중단편 소설들을 미리 한번 읽어보면서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제 독서하고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 지도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 문학 틀 지식을 활용해서 이런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장인물의 심리나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 7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이제 2학기를 대비해서 세계사 이 과정을 진행하고요. 역시 중등 역사 교과와 연계해서 2학기에 진행되게 될 세계사 과정을 통사를 일단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교과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민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 혁명, 요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사회의 성립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역시 저희 워크북 안에서는 단순히 통사 정리가 아니라 그 역사 흐름과 관련돼서 뭐 시험 기출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부분, 혹은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 이런 거를 함께 뭐 외부 제시문이랑 같이 짚어보면서 학생들이 그런 역사적 이슈에 대해서 비판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토의 토론 내지는 글쓰기 같이 진행할 거고요. 이제 7, 8월 여기 2학기부터는 이제 6, 7월, 7, 8월 이렇게 지금 학제가 나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2학기 들어가서 중간고사, 보통 1학기 때는 일괄적으로 좀 중간고사를 안 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작년 올해 기준입니다. 근데 2학기 때는 또 학교에 따라서 2학년 때
중간고사를 치는 학교도 있고 안 치는 학교도 있고, 또 중간고사를 쳤는데 뭐 어떤 학교는 한 8과목 치고 어떤 학교는 2과목 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바리에이션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무조건 뭐 7월에는 요 커리큘럼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제를 일단 나눠놨고요. 그래서 7, 8월에는 저희가 세계문학을 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학기 초에 배치하지 않고 좀 2학기 넘어서 배치하는 이유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끝나고 이제 막 2학년 올라온 친구들에게 너무 또 난이도가 있는 고전을 읽히게 되면은 그걸 독해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런 문학 읽기에 대한 어떤 흥미라든가 관심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책 읽고 좀 비판적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함양이 됐다 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2학기 들어서 좀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일단 인간과 세상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이제 검증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교양 문학 서적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이제 독서 감상문 이제 관리하는 독서 이력 관리하는 데도 저희가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 아큐정전, 파리대왕, 동물농장 이런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작품들과 관련된 시대적 배경 지식 이런 거를 같이 함양을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주제나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비판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 9월에는 이제 통합사회 이제 커리큘럼을 하게 되고요. 이제 통합사회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1학기 때, 2학기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하고는 다르게 2학기 때에서는 좀 지금 현실에서 한국 사회에서 좀 맞닿을 수 있는 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정 도서가 이제 1주차 정치, 2주차는 이제 노동, 3주차, 4주차는 미디어고요. 3주차에서는 같은 미디어 계통이지만은 3주차에서는 이제 언론의 역할과 뭐 가짜 뉴스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이고, 4주차는 좀 학생들 조금 이제 편하게 좀 재밌게 독서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 많이 즐기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요 내용은 뭐 단순히 어떤 게임 재밌다 이게 아니라 이제 게임이라는 매체가 왜 그렇게 학생들을 몰입을 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뭐 요거를 취미 활동의 하나의 일환으로 자신의 어떤 학습이라든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건전하게 잘 소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좀 돌아보게 만드는 그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 10월에는 이제 경제 들어가고요. 경제는 일단 1, 2주차에서는 경제 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짓말로 배우는 10대들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2주에 걸쳐서 같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기본적인 경제 이론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3주차, 4주차로 넘어와서는 지금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국제거래나 환율 그리고 공유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과 과정 연계해서 기초적인 경제 개념을 이해시키고 요거를 확장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지식을 알게 하고 비판적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에는 역시 교과연계문학 2를 진행하게 되는데, 요 10월, 11월 교과연계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난이도라든가 범위를 확장해가지고 이제 중등을 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뭐 모평 수능 모의평가 기출 문제 이런 기출 작품 이런 것도 좀 선별을 해서 학생들이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교과연계문학 1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2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어떤 근현대 역사 과정의 시대적인 그 구분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제 강점기부터 이제 식민지 현실, 그 다음에 해방 전후의 어떤 뭐 혼돈과 사람들의 어떤 생활 모습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좀 짚어가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1930년대부터 1950, 60년대 사이에 쓰여졌던 그 작품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은 이제 중3 넘어가기 전에 좀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사 1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3학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학년 때 본격적으로 한국사 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과 연계해서 좀 선행 개념으로 한국사 1학기 고조선의 건국에서부터 조선 초중기 임진왜란 병자호란까지 끊어서 일단 요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한국사 2는 중3 들어가서 이제 여름방학 시즌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한국사 통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수업 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비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부분을 뭐 참여 활동이라든가 글쓰기를 통해서 그 한국 역사의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좀 풀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년 지금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책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선정한 도서인데 또 내년에 뭐 여기 저희가 지금 픽한 선정한 도서보다 더 좋은 책이 나올 수 있고 혹은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에 좀 더 긴밀하게 연계된 그런 좋은 책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요 책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되 앞으로 어떤 책이 나올지에 따라서 실제로 그 주차 내지는 월이 되었을 때 조금 변동사항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뭐 도서 커리큘럼이라든가 주제의식을 저희가 워크북을 통해서 어떻게 수업에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워크북의 구성은 크게 이제 4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어휘, 두 번째는 독해, 세 번째는 학생들의 생각 말하기, 네 번째가 이제 토론과 글쓰기입니다. 이제 어휘 부분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은 문제의식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또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학생들 저희 입장에서도 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게 학생들한테 이제 발표를 시키거나 토의 토론을 하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그 주제 이슈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적절한 어휘라든가 문장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뭐 학생들이 쓰는 유행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휘의 문제를 저희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어 어휘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 개념어에 대해서 이거 숙지 자체가 좀 안 돼 있다. 두 번째는 다른 국어 학원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혼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단어를 막 외워가지고 공부는 돼 있지만은 그게 머릿속에 들어 있지만은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글쓰기 같은 걸 할 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 문제. 실제로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은 수업에서 배웠던 이런저런 한자어라든가 한자성어를 뭐 일상 대화에서 네가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써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표정이 좀 겸연쩍어하거나 쑥스러워하거나 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선생님 나이가 드셨나 보다. 왜냐면은 저희 그 또래 집단에서는 그런 어휘를 써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 내지는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진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그 배운 단어들을 문장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세이브는 돼 있는데 적재적소에서 로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어휘 부분의 학습 목표는 일단은 이제 그 선정 도서 내에서 이제 요 나이 때 중2 뭐 6월 내지는 9월쯤 됐으면 이 정도 난이도의 단어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뭐 책을 먼저 읽으면서 선정한 그런 개념어들을 좀 숙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 워크북 구성의 예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를 개념어를 단순히 빈칸 채워놓고 암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문 쓰기를 반드시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그 예문을 쓴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과업의 연장선상으로 여기게 되면은 그냥 빨리빨리 칸 채우고 끝내자 이러면서 문장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 보시면 뭐 선봉, 정변, 조세, 감요, 탐탁하다 이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 예컨대 뭐 정변이라고 하면은 이 단어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장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은 그냥 뭐 누구누구는 정변했다, 누구누구는 정변이다 이런 식으로 거의 비문에 가까운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순히 칸 채우기 하고 끝내는 그 부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써온 문장을 발표를 하게 하고 그걸 저희가 판서를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적확하게 쓰이지 못했다거나 문장의 구성이 엉성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이 단어를 활용할 때 문장에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비문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식의 표현을 같이
붙여야 될 것인가, 요거를 다시 지도를 하고 고쳐 쓰게 하고 고친 내용을 다시 발표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수업에서 통제하고 있는 시간 내에서 이 문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연습을 시키면서 학생들이 좀 반복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선정도서의 어떤 주제나 내용과 관련된 주요 한자성어도 같이 이제 좀 의미를 해석하고 문장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그 가지고 있는 어휘적 지식의 폭을 넓히고 그 부분을 문장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그 뒤에가 이제 독해 부분인데, 이제 독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부모님들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이제 학원에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학생이 책 자체 독서량 자체가 좀 절대적으로 적다, 내지는 너무 편향된 독서를 한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학생을 보내주실 때 목표가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이제 고루고루 일주일에 한 권이라도 일단 읽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한 4, 5,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 책을 일단 읽고 숙제를 해 간다. 그런데 그 책을 과연 제대로 읽는지 좀 의문이 든다. 왜냐면은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그 학생이 읽는 책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이 책의 난이도라든가 책의 분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게 한 3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뭐 관련 자료를 좀 더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책의 주요 부분을 재독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숙제하고 있는 학생들을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30분에서 1시간 만에 후루룩 다 읽어버리고 그냥 숙제를 딱 마감하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 읽었니? 제대로 읽었니? 하고 말씀을 물어보시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 했다고, 다 읽었다고, 뭐 이렇게 좀 약간 반쯤 짜증 섞여서 이야기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또 이제 중1, 중2 이렇게 넘어오면은 좀 학생들 사춘기 기간에 접어들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자칫 이게 독서 지도라는 게 학생들한테 좀 과도한 통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수업하면서 그런 학생들이 편의상 발췌독이라든가 그냥 통독을 하지 않고 좀 정독을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독해 과정에서 내용 확인 문제를 좀 넣는 거죠. 그래서 선정도서 주요 개념, 이게 만약에 비문학이라면은 이제 주제와 관련된 주요 개념어와 뭐 관련 사례의 맥락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문학 소설이라면은 이제 소설 전체의 기승전결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의도적으로 낸 짜잘한 오류라든가 아니면은 등장인물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고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OX 문제도 나오고 줄긋기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요 문제에서는 이제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항상 절반 정도 비중으로 섞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요걸 단순히 뭐 찍어서 맞추기가 아니라 이제 전체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또 글을 조금씩 쓰면서 이제 독서의 경험을 좀 장기 기억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와 독해에 대한 사전 점검이 끝나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토의, 토론, 뭐 발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 말하기 토의 과정에서는 크게 목표가 2가지입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정 도서의 제시문, 선정 도서의 내용과 관련된 외부 주제문을 가져와서 선정 도서의 내용과 비교 대조하면서 같이 읽어보는 거죠.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좀 새로운 지식을 확장하고 그 주제별 지식을 좀 더 심도 깊게 이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책의 내용 가지고도 충분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 사회적으로 한창 뭐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거나 뭐 이런 이슈일 경우에는 선정 도서의 어떤 저자의 관점과 반대된 시각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뭐 변증법적으로 독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또 책이라는 게 그 뭐 매주, 매달, 주, 월 단위로 일어나는 현실의 어떤
변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 요 교재를 만들면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서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아주 최신 이슈 내지는 뭐 갱신 사항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들이 현실의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깨우치게 하는 데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뭐 지식 축적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크게 저희가 두 가지 유형으로 냅니다. 요게 첫 번째는 이제 비문학 독해에 좀 중요한 응용 정리, 그러니까 요약 정리 부분을 좀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시문의 내용을 읽고 나서 뭐 제시문 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 뭐 세 줄에서 네 줄로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 내지는 제시문 전체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를 잡아서 여기 1번 문제 예제처럼 다음 복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를 이용해서 완성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저희가 요 스텝 하나당 문제를 2개, 많으면 3개 정도를 배치를 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를 하면서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가, 그 파악한 핵심 내용을 완성된 단락 단위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정리가 다 끝났으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2번 문제, 3번 문제로 넘어가서는 이제 뭐 그 요약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뭐 시간적인 맥락을 활용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추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요 제시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찬반 그리고 그 찬반이 만약에 반에서 이야기했을 때 좀 나뉠 경우에는 즉석에서 학생들끼리 토론을 붙여보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 제시문의 이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같은 의견이 나온다든가 그럴 수 있죠. 같은 비슷하게 다 같은 의견이 나와서 학생들끼리 만약에 토의가 조금 힘들다의 경우에는 강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부러 약간 악마의 변호사처럼 학생들의 입장과 반대된 의견을 던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내지는 뭐 반증할 수 있는 사례를 시간 조금 주고 지금 찾아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학생들끼리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하되 필요하다면 강사가 개입해서 리드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비판적인 독해 능력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의 어떤 공격하는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단순히 또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숙제 검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써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 딱 집어서 발표를 시키려고 하면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고 있다가 강사가 이렇게 가이드 수업을 진행하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다가 자기가 써온 내용과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싹 다 지우고 막 다시 쓰는 그러니까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어떻게 보면은 모범생인데 그게 사실 저희 학원에서 원하는 모범생의 형태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그냥 와서 조용히 그냥 글만 쓰고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학생들을 이렇게 지목해서 시키면서 자기 생각을 예스냐, 노냐, 정답이냐, 오답이냐 이런 뭐 단답형 찍기가 아니라 좀 완성된 조금 엉성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계속 단락단위 말하기를 시키면서 말하기 연습을 시키고 그런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붙이고 자기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리드를 해가면서 그렇게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그런 뭐 필기라든가 정리라든가 할 때 학생들이 이제 워크북 이제 작성을 어떻게 해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글쓰기에서 첨삭을 어떻게 해오고 요거 사진으로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체로 다 성실하게 써오는 편이지만은 이제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학생마다 좀 이해도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뭐 1번 문제는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요 문제는 좀 못 풀어왔습니다.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숙제 검사를 한번 해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단순히 잘 몰라서 못 풀어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를 안 풀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수업 전에 바깥에 나가서 숙제를 먼저 풀고 오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귀가 좋지 한 다음에 숙제를 제대로 해서 보충 수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실하게 잘 풀어왔는데 뭐 문제 1개 정도, 한두 개 정도에서 조금 답변이 미비하다거나 아니면 학생이 이제 문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제 수업에 반영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이제 보완 필기를 하되 이제 학생이 그런 한두 개 정도 미비하게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집에 가기 전에도 수업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올바르게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는지 이렇게 사후 체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이제 원고지 첨삭 부분인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글 쓴 부분을 뭐 개요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맞춤법, 문장 쓰기, 그다음에 오른쪽에 뭐 논리적인 구성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저희가 쭉 같이 한번 짚어주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필요하다면은 학생 어떤 친구들은 좀 몇 번에 걸쳐서 지도를 해도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장 쓰는 패턴이라든가 어휘, 맞춤법 실수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뭐 원고지 여백을 활용해서 고쳐 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 프린터를 뭐 줘가지고 뭐 그 틀린 단어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써오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여기 와서 원고지 칸 채우고 끝 이게 아니라 자기가 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다시 쓰기를 유도를 하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아 선생님 지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조금 고쳐 쓰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글 내용이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아지는구나, 가독성이나 전달력이 더 좋아지는구나, 이런 효용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밀착 첨삭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수업 내용 전반적인 그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 그리고 논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토론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밀고 있는 그 컨텐츠는 세가 토론이라고 해서 최대 8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한 논쟁 찬반 토론을 하는 거죠. 팀을 나누고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이제 찬반으로 나뉘어서 쟁점 파이팅을 할 수 있는 그 토론을 진행을 하는 건데, 요즘 좀 학교에서 수행평가라든가 학생 참여는 반드시 그렇게 토론만 시키는 건 아니고요. 발표라든가 협업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주제 내지는 포맷으로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의 어떤 취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편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쟁점 파이팅, 찬반 토론 같은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피로를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기보다는 이제 이기고 지고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찬반 토론을 하지는 않고 그 주제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뭐 과학 주제에서는 뭐 학생들이 좀 즐겁게 뭐 과학 토론, 과학 발표 내지는 과학 퀴즈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이런 게 더 낫겠다 싶으면은 그거 이제 뭐 발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유 토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 다양한 그 교과에 맞춰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저희도 제공을 하고 이제 그 주제에 맞춰서 좀 학생들이 다양한 말하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쓰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심에 맞추는 컨텐츠는 이제 수업에서 다뤘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비판적인 주장을 이야기하는 논술이죠. 주장하는 글쓰기. 그래서 자신의 주장에 알맞은 근거를 합리적으로 구성해서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뭐 문학이라든가 뭐 에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문학 소설에 대해서 엔딩을 다시 한번 바꿔보자, 아니면 국어 내신 교과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랑 연계해서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서 A의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쓰여진 소설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소설의 그 시점을 서술자를 주인공 A가 아니라 그 옆에 주인공 친구인 B로 바꿨을 경우에는 이 소설의 어떤 특정 장면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서술이 될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추론을 해서 써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국어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체험 활동 내지는 수행 평가하면서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포맷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시키면서 역시 학생들이 좀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제처럼 그 학생들이 글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밀착 첨삭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내에서 충분히 좀 보완 활동을 거쳐서 학생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중2에서 이제 내년 1년 커리큘럼이랑 저희 워크북 구성 합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